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콩밥 먹인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허물없이 지내는 부부 사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렸고 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희 소중한 걸 무참히 짓밟은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뿐이었죠. 제게 남은 그 단 하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겐 3살 차이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도 남동생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누나에게 남동생이란 듬직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철없어 보이고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제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꼭 오빠 같은 녀석이었답니다. 나이론 분명 제가 더 많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동생에게 의지를 많이 했죠. 전 국민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인지 남동생이 유독 저와 엄마를 잘 챙겼습니다. 누나,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했지? 들어올 시간 알려주면 내가 마중 나갈게. 나 11시 넘어서 들어올 것 같아. 안 그래도 골목길 지날 때 좀 무서웠는데 네가 있어 다행이다. 제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다 늦게 귀가하면 남동생은 어김없이 어두운 골목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이 좀 으슥했거든요. 그 골목을 지나며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 남동생이 서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땐 저보다도 키가 작았는데 그래도 지가 남자라고 제 뒤를 지켜주는 걸 보면 웃기기도 하고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민철이 너 나중에 장가 가도 누나가 데리러 나오러 하면 나올 거야? 너 그때 가서 배신 때리기 없기다. 누나, 그 정도 되면 각자 알아서 살자. 누나도 매형 데려올 거 아니야. 미래 매형한텐 누나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비밀로 할게. 그래도 가끔 장난을 칠 때 보면 영락없이 짓궂은 남동생이었답니다. 동생은 커갈수록 점점 더 의젓해졌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늘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나서서 하곤 했죠. 어느 날은 동생이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어온 걸 봤는데 아니 글쎄 장래 희망에 부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야, 넌 꿈이 부자야? 너무 낭만 없는 거 아니야? 차라리 게이머가 되겠다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많은 직업 중에 부자가 뭐야? 이거 장난으로 쓴 거지? 아이, 그거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부자 되고 싶어.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직업은 뭐가 됐든 상관 안 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엄마랑 누나를 책임지지. 그때 남동생의 표정은 웃음긴 하나도 없이 진지하기만 하더라고요. 동생은 앞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실제로 동생은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받곤 했는데 그 돈을 본인을 위해선 하나도 쓰지 않고 나중에 엄마 병원비라도 들면 그때 쓰겠다고 모두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 동생은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첫 월급을 받던 날 엄마 절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초대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누나. 누나 스테이크 좋아하지? 여기 등심이 괜찮대. 엄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니까 안심 어때요?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음식을 주문하는 동생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이제 다 컸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만 자꾸 눈물을 훔치시며 괜히 물자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엄마, 민철이가 한턱 쏘는 날인데 왜 자꾸 울어요? 아들 잘 키웠으니까 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요. 하여간 우리 엄마 마음 열어서 큰일이라니까. 아니 그냥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렇지. 아빠도 없이 크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엄만 그러면서 또 펑펑 눈물을 쏟으셨답니다. 저와 남동생은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동생은
테이블 아래에 두었던 작은 쇼핑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엄마 내복이랑 편한 구두 하나 샀어요. 안에 누나 것도 있어. 첫 월급 받으면 내복 사드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발은 전에 보니까 두 사람 그 결혼식 때만 신는다는 구두가 너무 달아있더라고요. 이 구두는 아끼지 말고 팍팍 신어요. 내가 다음에 또 사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동생이 건넨 쇼핑백 안엔 엄마 제 발에 꼭 맞을 것 같은 예쁜 구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전 항상 엄마 누나 생각뿐인 동생에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한편으론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지만 그 대신 너무나 듬직한 동생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민철아, 이런 말 좀 닭살 돋긴 한데 항상 고맙고 미안해. 누나가 얼른 성공해서 우리 동생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줘야 할 텐데. 사실 그 무렵 전 취직이 잘 안 되어서 한동안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혹시 제가 기가 죽을까봐 엄마 용돈도 일부러 저한테 대신 드리라고 하곤 했어요. 제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누나, 가족끼리 누가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난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어서 세상 무서울 게 없는데 앞으로도 우리 가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럼 됐지. 그렇게 가족에게 큰 위로와 힘을 받으며 저도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유통 관련 회사였는데 직원이 그리 많진 않아 다른 부서 직원들도 서로 아름아름 알고 지냈습니다. 사실 전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회사 내에서 연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 인연이 신기한 게 회사에서 제일 조용한 제가 가장 적극적이고 여러 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직원과 연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 사람 참 성격이 되게 밝다, 리더십이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그 직원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부서에서 저 혼자 야근을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업무가 남았는지 저녁까지 회사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땐 서로 친분이 없어서 조용히 각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퇴근 직전 갑자기 프린터가 멈춰버렸지 뭡니까? 전 기계치라 프린터를 고칠 엄두도 못 내고 여기저기 살펴보고만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제 자리로 와선 아무렇지 않게 프린터를 고쳐주더라고요. 아휴, 이런 건 꼭 퇴근 전에 말썽을 부린다니까요. 다음에도 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이후 그 사람은 제게 종종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심을 뭘 먹냐고 물어보거나 일이 너무 많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과 제대로 엮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회식 자리였어요.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부장님한테 딱 걸려서 억지로 술을 몇 잔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그 남자가 제 옆에 앉더니 대신 술을 마셔주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어차피 부장님도 취해서 마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세요. 아니면 부장님 몰래 제가 마실게요. 그날 그 사람은 제 옆에서 집에 갈 때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인 평소에도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저런 사람이라면 항상 재밌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사람은 제게 계속 호감을 보였고 저도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흰 그 뒤로 2년간 연애라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어요. 처음 남편에게 저희 가족들을 소개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남편은 저희 엄마 동생을 보자마자 어머님 처남이라 부르며 꼭 몇 번은 본 사람처럼 아주 살갑게 굴더라고요. 엄마도 저랑 동생도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남편이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니 첫 만남인데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절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처남도 날 큰형이라고 생각해주고. 가만 보자. 아니, 아까부터 거실 전구가 깜빡깜빡하던데 제가 좀 갈아드릴까요? 처남, 이런 건 남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저희 엄마가 괜찮다는데도 기어이 거실 형광등까지 갈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 저희 가족들은 모두 기가 빠져서 한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이서방이 성격이 정말 밝고 좋구나. 늘 우리 집이 조용했는데 이서방이 왔다 가니까 집에 활력이 다 도는 것 같다. 그래도 엄만 사이가 참 밝아서 좋다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남동생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도 드디어 시댁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단박에 알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아들이자 왕자님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남편감 또 없다. 우리 성준이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잖니.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날 대장이었다니까. 성준이 생일이면 반 친구들이 집에다 몰려와서 생일상을 몇 번이나 차렸는지 몰라. 하여튼 내 아들이 최고지, 최고야. 시모는 절 보자마자 본인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아들 자랑이 끊이지 않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그런 시모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기분 좋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계속 맞장구만 치고 있었죠. 네, 오빠가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 같아요. 회사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정말? 역시 내 아들이다. 솔직히 우리 아들 좋다는 아가씨들도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우리 아들이 널 선택했잖니? 넌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 네,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시누이만은 줄곧 뚱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모의 아들 자랑이 너무 심해지면 시누인 보란 듯이 헛기침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어요. 그날 시댁에 가 있는 동안 제게 들은 말은 남편 자랑밖에 없었네요. 저에 대해선 그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만 하시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어머님이 오빠를 정말 많이 아끼시나 봐. 역시 큰아들이라 그런가? 혹시 아가씨가 서운해하진 않아? 아까 보니까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조금 전 신우이의 표정이 생각나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왜 없겠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질투를 했는데.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부모님이 나만 예뻐한다고 샘내는 거지 뭐. 당신도 남동생 있어서 알잖아. 동생들이 가끔 얼마나 철없고 제멋대로인지. 우리 처남은 안 그런가? 그땐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시댁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고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신혼 때만 해도 항상 추진력이 있는 남편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웠죠. 여보, 우리 이번 휴가 때 어머님이랑 천안까지 같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어머님 바다 좋아하시잖아. 바닷가 가서 조개구이 먹을까? 아니면 처남 좋아하는 캠핑은 어때? 남편은 지치지도 않은지 저는 물론 제 가족들까지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남편과 남동생 사이도 유난히 좋았고요. 사실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원래 말수도 적고 집에 있으면 방에서 조용히 책이나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못 있는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누나된 마음에 저들이 과연 잘 맞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두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주말만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처남,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공이나 차러 나갈까? 저번에 천안 공차는 솜씨 보니까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 처남, 내일부터 연휴인데 소주 한 잔 어때? 누난 집에서 쉬라 그러고 남자들끼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좋잖아. 둘은 종종 만나 축구를 한다든지 술 한 잔을 하며 엄청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난 어릴 때 형이 있었으면 했거든. 내 여동생은 맨날 인형놀이를 하니까 같이 노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라도 천안 같은 막내 동생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편은 마치 제 동생을 본인 애착 인형처럼 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조용한 성격인 동생이 매형 따라다니느라 무리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민철아, 너 매형이 자꾸 불러서 피곤하지 않아? 둘이 나가면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잖아. 혹시 좀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랬더니 동생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매형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나도 맨날 회사 집만 다니다가 매형 덕분에 활기차게 지내서 좋아. 그리고 매형이랑 잘 지내면 누나도 마음 편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동생은 절 생각해 일부러 더 남편과 잘 지내려고 했나 봐요. 남편도 싹싹하고 착한 제 동생이 무척 좋았는지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도 고마워 동생이랑 만날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슬쩍 얼마씩 돈까지 주곤 했어요. 자, 이건 내가 주는 용돈이야. 이따 민철이랑 만날 때 맛있는 거 사 먹어. 나도 당신 내 동생한테 하는 것처럼 아가씨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찌 얼굴 보기가 영 쉽지가 않네. 오, 정말 놔주는 거야? 완전 땡큐야. 아이, 성경이 걔가 그렇다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도무지 곁들어 안 줘. 당신도 걔 신경 쓸 거 없어. 이후에도 남편과 남동생은 형제처럼 지냈고, 전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결혼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느 날처럼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당신 빨리 일어나서 씻어. 이러다 늦겠어. 저번에도 지각해서 혼났잖아. 오늘은 좀 서둘러서 나가자고. 난 오늘부터 자유야. 나 사실 사표 냈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표를 내다니.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세상에 남편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사표 냈단 소리를 쉽게도 말하더라고요. 저녁 때 제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할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어딜 가도 항상 대장 노릇하는 스타일이잖아. 나 이젠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지겨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내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당신도 내 능력 알지? 나 정도 실력이면 지금 회사보다 훨씬 크게 키울 수 있어. 내가 당신 사장 부인 소리 듣게 해줄게. 전 그때 심장이 아예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첫째 아들이 겨우 돌이 지났었고 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도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미래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사업 타령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업 타령만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이미 사업 구상을 다 끝내놨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회사라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더라고. 사업하려면 믿고 일을 맡길 직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처남을 내 회사로 불러오면 어때? 처남 지금 다닌 회사도 괜찮다지만 내 밑에서 일하면 나중에 회사 지분도 나눠주고 승진도 빠를 거 아니야. 가족만큼 믿을 사람이 어딨겠어. 처남도 내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남편은 아직 차리지도 않은 본인 사업체에 남동생이 일하는 게 마치 대단한 기회라도 되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동생은 괜찮은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워낙 성실함이 몸에 밴 녀석이라
맡은 바를 잘 해냈고 굳이 퇴사까지 하면서 모험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의 제안을 반대했어요. 우리 민철일? 걔 지금도 직장 잘 다니고 있어. 그리고 당신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회사를 관두라 말하겠어. 당신 나 몰라?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두고 보라니까. 처남도 나한테 불러줘서 고맙다고 할걸? 사실 남동생이 간절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을 찾아가 나름대로 파격적인 직책과 연봉을 제시했더라고요.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친 것과 달리 남동생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엄청 간청을 했답니다. 처남, 나 이번에 정말 잘해보고 싶어. 아주 사활이 걸렸다고. 내가 처남이 아니면 누굴 믿고 일을 맡기겠어. 나 한 번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내 회사로 와주면 안 되겠어? 남동생은 조금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니 얼마 뒤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남동생을 찾아가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걱정 말라며 웃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매형이랑 잘해볼게. 매형도 내가 필요하다잖아.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누나 생각해서 나도 승낙한 거야. 내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 대체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왜 꼭 너까지 끌어들이는지. 혹시 일하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바로 말해줘. 알겠지? 누나 생각 그만하고. 알겠어요. 매형이 설마 무슨 사고라도 치겠어? 걱정 마, 누나.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남동생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남편의 회사로 합류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초기부터 일에 합류한 남동생은 금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남편이 영업을 이유로 밖에 나가 외부 사람을 만나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 다른 직원들을 챙기고 다른 중요한 업무를 해결하는 건 남동생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바깥 일이 그렇게 많은지 다른 직원들은 대표인 남편보다 남동생에게 업무 고충을 털어놓곤 했대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은 남편보다 남동생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사무실의 크고 작은 문제부터 직원 개개인 사정까지 남동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민철아, 누가 보면 네가 대표인 줄 알겠어. 네 매형한테 보너스도 많이 달라고 하고 월급도 올려달라고 해. 아니다, 누나가 말할까? 아유, 괜찮아. 엄연히 그래도 공적인 일인데 할 말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 나도 스타트업에선 처음 일해보는 거라 배울 점도 많고 즐거워. 말은 그렇게 해도 남동생이 늘 이른 아침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하며 사업을 키워갔지만 그 성공의 절반 이상은 안에서 묵묵히 버텨준 남동생 덕분이었죠. 그렇게 남편 사업이 안정궤도 달리게 됐고 저도 둘째를 가지며 원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도 17년이 지났더라고요. 전 아들들을 키우며 완전히 억척 아줌마가 다 됐고 남편은 사업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꽤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냥 행복하기만 해야 할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우선 첫 번째로 남편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시댁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들 잘난 맛으로 사는 분들이었는데 남편이 돈까지 잘 버니 얼마나 기세등등하셨겠어요? 솔직히 저희 시댁이 엄청 잘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 명품 얘기를 슬쩍슬쩍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은 다들 이 가방 하나씩은 들고 다닌다더라. 나도 결혼식 갈 때 들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봐야겠다. 어머마, 너도 그 신발 아니? 요즘 연예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인데 그게 발도 안 아프고 참 좋다더라. 가격은 좀 비싼데 아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거 하나 못 사겠어? 처음엔 남편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용돈을 좀 드렸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얼굴에
거즈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타난 거예요. 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혹시 다치신 거예요? 설마 사고라도 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시어머니는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얼굴을 부여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유, 호들갑 떨 거 없다. 그게 사실 내가 얼굴에 손 좀 댔어. 요즘 내 나이 여자들 다 한 번씩은 한다더라. 전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시모는 그 나이에 성형수술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계속 거울을 보며 여길 당길까 저길 당길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겨울엔 지방 흡입 좀 해볼까 한다. 배 쪽이랑 허벅지 조금. 아유, 나이 들수록 군살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더 웃긴 건 그 옆에서 시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그런지 당신 한 10살은 어려진 것 같네. 지방 흡입 뭐 그거까지 하면 몸매도 처녀 때처럼 되는 건가? 시부모님이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솔직히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죠. 가끔 제가 돈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고 돌려서 얘기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 돈 좀 쓰겠다는데 내가 네 눈치까지 봐야 되니? 너 진짜 웃긴다 얘.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우선순위는 항상 엄마인 나야. 알았어? 시모는 마치 제가 당신 몫의 돈을 뺏기라도 했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이후론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만 시댁에 찾아갔었네요.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남편만 주인공이지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봤을 땐 평온하게만 보이던 저의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찰나의 어떤 향기 때문이었죠. 저희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살림의 나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애들 챙기는 것부터 집안 모든 일이 다 제 몫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밖에서 고생한다는 생각에 설거지조차 몇 번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이 허물벗듯 벗어두고 간 빨랫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향수 냄새 같은데? 남편도 저도 향수를 뿌리지 않는데 그날따라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래처에 갔다 묻어오기라도 했나 싶어 처음엔 무심코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또 남편 옷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쯤 되자 저도 스멀스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남동생과 둘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요. 저는 남동생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네 매형 많이 바쁘지? 출장이 좀 잦은 것 같더라. 집에 와도 얼굴 보기도 힘들고 세상 일은 뭐 그 사람 혼자 다 한대. 그쯤 남편은 출장이 많다며 집에 빨랫감만 던지고 가버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출장이 왜 그렇게 많냐고 물은 건데 남동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려 제게 묻더라고요. 출장? 최근에 출장 갈 일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매형 요새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해. 영어 간다고 나가서 사무실은 안 들어오고 바로 퇴근하던데 매형이 출장 간대? 그때가 남동생이 남편 회사에서 일한 지도 1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세월만큼 회사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전 동생의 대답을 듣자마자 제 의심이 섣부른 의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분명 얼마 전에도 지방에 다녀온다며 짐을 챙겨 나갔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심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답니다. 그날 남편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늦은 밤 귀가를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냄새 사이로도 다시 그 향수 냄새가 훅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미 반쯤 잠든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남편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열었죠.
전 남편 폰의 알람으로 뜬 메시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엔 어떤 여자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이었는데 그 안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애정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절 무너뜨린 건 저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었답니다. 내 마누라는 아무것도 몰라. 집에서 살림이라는 여자가 뭘 알겠어. 그냥 밥이나 차려주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시간이나 내줘. 이 오빠가 데리러 갈게.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제 가슴에 날아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있을 때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조롱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입을 틀어막고 밤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남편에게 복수하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상간녀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사람을 고용해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손에 들어온 봉투 안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어떤 여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거나 식당에서 웃고 있었죠. 제가 거기서 더 놀랐던 건 바로 그 상간녀의 정체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론 남편분과 자주 만나시는 분 하청업체 대표님 따님 같습니다. 혹시 이 대표님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제게 어떤 대표님 사진도 보여줬는데 저도 얼굴을 알 만큼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다른 회사 대표님이셨어요. 남편이 무섭지도 않은지 저뿐 아니라 그 대표님까지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 대표님은 남편이 명절마다 안부 전화까지 주고받던 분이었어요. 전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제가 바보 같았는지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들어왔고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남편은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우, 속 쓰려. 여보, 나 해장국 좀 끓여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어제 접대할 일이 있었거든. 정말 뻔뻔하게도 해장국 타령을 하며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순간 뻔뻔한 그놈 상판에 상간녀와 남편이 찍힌 사진을 던져버렸죠. 아, 이게 뭐야? 당신 왜 이래? 이게 대체 뭔데? 이게 뭐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사진이 뭔지 알았는지 남편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손까지 떨며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거 정말 실수야. 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실수라니까. 나한텐 당신하고 우리 애들뿐인 거 알잖아.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한 번씩 실수도 하기 마련이야.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미안해. 남편은 제 옷자락에 매달려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바닥이 드러난 믿음을 다시 채울 방법은 없었죠. 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데? 뒤에서 날 밥이 나는 부엌대기 취급하면서 당신한테 나랑 애들뿐이라고? 웃기지 마. 나 당신 용서할 생각 없어. 서류 정리되는 대로 도장 찍어.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갈라서자는 거야. 우리 애들 이혼한 부모 밑에서 키우자고? 언제부터 애들 생각 그렇게 했는데? 당신 애들한테 관심도 없잖아. 일 핑계로 맨날 밖으로 돌았지. 언제 애들 생일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어? 애들 나이가 몇인지 나 아니? 됐고, 난 너 같은 파렴치한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 뭐? 파렴치한? 당신 말이 좀 심하네. 그 순간 비굴하게 빌던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남편은 제게 욕짓거리라도 하는지
혼자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혼? 네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네가 나 없이 무슨 수로 애들 키우고 살 건데? 너 뭐 가진 거라도 있어? 순간 남편은 무섭게 눈에 불을 켜며 제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야, 이혼하면 네 손해지. 내가 뭐 손해보는 게 있을 것 같아? 너 나랑 이혼하면 너뿐 아니라 네 가족들 다 피눈물 흘릴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엔 분노와 살기까지 가득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제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며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였겠죠. 남편은 뻔뻔하게 제게 화를 잔뜩 내더니 겉옷을 챙겨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아주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17년이나 한 입을 덮고 잔 채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남편의 부복도 함께 시작되었죠. 남편은 무려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남편의 손발이 되어 회사를 일고 온 남동생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렸답니다. 세상에, 남동생이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동생 짐이 박스에 담겨 회사 문 앞에 놓여 있었다네요. 남동생은 그 박스를 들고 곧장 절 찾아왔더라고요. 누나, 매형이 오늘 나 나가라고 하더라? 나 해고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진짜야? 진짜 그 인간 제정신이 아니네. 누가 보면 내가 바람 핀 줄 알겠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전 결국 남동생에게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은 무척 놀란 듯 했지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걱정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안 그래도 회사 관두려고 준비 중이었어. 근데 마침 매형이, 아니, 그 인간이 먼저 날 잘라주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내 발로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뭐?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래도 네가 13년이나 일한 회사잖아. 이번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야? 제가 계속 집요하게 묻자 남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누나, 사실 매형 말이야. 그동안 용역 사업 따내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 공무원들 줄줄이 찾아다니면서 뇌물 상납까지 했다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난다고 몇 번을 말렸는데도 안 듣더라. 나도 매형이 그러고 다니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 뭐? 뇌물을 줬다고? 매형이 직접? 그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니야? 당연하지. 그게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데. 내가 막 화까지 내면서 말렸는데도 내가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모른다며 무시하더라고. 나보고 바보 같다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대. 남동생은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꺼내놨습니다. 한 번은 내가 업체 미팅 가서 뇌물 약속한 거 다 취소시키고 온 적이 있거든. 나 그때 매형한테 얻어 맞을 뻔했다니까. 네가 뭔데 내 사업을 망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때부터 매형이랑 내 사이도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사실 지난 한 달간 일 얘기 빼곤 서로 말도 안 섞을 정도였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너 혼자 그 고생을 하고 내가 진짜 속상해서 못 살아. 이것 봐. 누나가 이렇게 속상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도 매형이 누나한텐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나만 참으면 누나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자식이 바람까지 피우고 누나 속상하게 하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참았던 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싶어. 누나 인생 망치고 있는 사람을 뭐가 예쁘다고 도와주고 있었나 싶어. 그러면서 남동생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매형 비리장부야.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내가 다 적어놨어. 그리고 이건 매형이 내 앞에서 뇌물 상납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고 내가 자기 처남이라 절대 배신 못할 줄 알았나 봐. 내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돈 봉투를 챙기더라고.
그러면서 남동생은 아주 무서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매영이 누나한테 그랬다고 했지? 이혼하면 우리 가족 다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라고. 근데 피눈물은 매영이 흘려야지. 잘못은 그 자식이 한 거잖아. 누나, 그 자식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동생은 수사기관을 찾아가 그동안에 모은 자료들을 제출하며 남편을 신고해버렸습니다. 동생이 제출한 서류엔 남편이 그동안 사업 확장을 위해 벌인 지저분한 뒷거래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관련 기관 공무원들에게 고가 명품식은 물론이고 골프 회원권까지 상납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공무원 자녀들을 남편 회사에 가짜로 취업시켜 놓고 매달 월급을 주는 식으로 뒷돈을 주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내민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며 협박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아주 너희 두 남매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혼자 다고 넘어갈 것 같냐고. 그때 다행히 남동생이 옆에 있었기에 저 대신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렇게 전화하는 거 이것도 다 협박 전화인 거 모르시나 봐요. 인생 끝장내기로 작정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 이것도 협박 전화로 같이 신고하면 되죠? 저, 처남이야? 처남,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뭐 누나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처남 누나한테 몇 번이고 사과했어. 아 근데 저 여자가 안 받아주는 건 난들 어떡하냐고. 우리 공적인 얘긴 둘이 만나서 얘기 나누자고. 내가 그동안 처남 서운하게 한 일 있어? 소름 끼치니까 그 처남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전 그쪽이랑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할 얘기 있으면 경찰서 가서 마저 하시죠. 다신 우리 누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도 눈 돌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남동생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 핸드폰을 가져다 남편과 시댁 전화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남편은 3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일 뿐이었죠. 남편은 즉시 구속수사에 들어갔고 남편과 유착 관계에 있던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파면되거나 구속됐습니다. 매형 회사 이제 끝났어. 뇌물 스캔들 터지자마자 기존 계약들 다 파기됐고 거래처에서 들어온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어마어마하대. 그나마 남은 재산도 다 압류당할 거야. 동생의 말처럼 남편은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화려했던 사무실과 외제차, 남편 명의 모든 재산들에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전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말 웃기는 건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자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던 남편과 상간녀도 그렇게 서로를 탓하며 헤어지더라고요. 특히 그 상간녀는 본인의 아버지인 하청업체 대표에게 모든 사실이 들통나 아주 호된 대가를 치렀습니다. 듣기론 그 대표님이 노발대발해서 그 여자 머리를 빡빡 밀어 외국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 그때 받은 위자료를 좀 챙길 수 있게 되었고요. 남편은 결국 유치장 안에서 매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벌금과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살던 집도 처분하고 아주 기둥뿌리가 뽑힐 지경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전 마지막으로 신우를 만났습니다. 늘 제게 곁을 안주던 신우인 그날만큼은 속이 후련해 보였어요. 새언니,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오빠를 싫어하고 새언니한테 쌀쌀맞게 굴었는지 알아요? 사실 우리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남 이용해 먹는 게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고요. 언젠가 오빠가 사고 한 번을 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할 줄은 몰랐네요. 이제 새언니라도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서 존중받으며 지내요. 우리 집안이랑 엮여서 고생 많았어요. 신우인 그 말의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왠지 그런 신우의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신우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동생이 차를 세우고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누나, 가자.
이제 저 집안하고는 정말 끝이야. 두 번 다시 만나주지도 말고 다신 엮이지도 마. 그래야지. 그렇게 다시 몇 년이 흐르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지만 전 가족에게 큰 응원을 받고 다시 일어섰어요. 전 남편 회사에서 해고된 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만의 회사를 차렸답니다. 전 남편 회사에서 남편보다 동생을 믿고 따랐던 직원들도 모두 사표 던지고 남동생 뒤를 따랐다네요. 사실 다른 직원들도 전 남편에게 진저를 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남동생을 믿고 있었던 거죠. 남동생은 그 직원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체를 열었습니다. 누나, 혹시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누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 누나도 사실 직장 생활 오래 했었잖아. 그건 사실 동생이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였습니다. 전 더 이상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자신감 없게 살던 전업주부로 머물지 않았어요. 저의 제2의 인생은 그렇게 남동생의 배려로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저희와 비교되게 한때 세상을 다 가진 양 거만하게 굴던 전 남편은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억대 추징금 덕분에 빚더미에 앉은 시댁은 남편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옥바라지 해줄 사람 하나 없이 차가운 콩밥을 먹고 있겠죠. 그 인간이 그토록 무시하던 살림이나 하는 마누라가 끓여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얼마나 과분한 거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회사 일을 시작한 전 요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주말이면 남동생과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끔 날 좋은 날 가족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제야 새삼 깨닫고 있고요. 아마 남동생이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남편이 만들어준 거짓 평화 속에 갇혀 있었겠죠. 언제나 누나인 절 지켜준 동생에게 전 매일 마음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답니다. 민철아, 아니 대표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보약이라도 한 잔 드시죠. 내가 잘하는데 주문해 둘게. 제 걱정 섞인 잔소리에 남동생은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을 하곤 합니다. 누나, 한 가지만 해. 내가 대표님이야, 누나 동생이야. 대표님이라면 직원들에게 그런 거 받지 않을 거고요. 남동생이면 아주 고맙게 받을게. 그야 당연히 넌 영원히 내 동생이지. 이게 회사 밖에서도 대표님 대접 받으려고 하네. 어디 누나한테 오랜만에 혼 좀 나봐라. 아이, 아우 하지 마. 엄마, 누나가 나 때려요. 나도 이제 40이 넘었다고. 요즘은 동생과 투닥투닥하며 보내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제 아이들도 외삼촌이 최고라며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가족이란 울타리가 주는 안도감은 그 어떤 돈보다도 귀한 것 같습니다. 전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저도 누나로, 딸로, 엄마로 그 역할을 다하기로 늘 다짐하고 있네요. 남편과 열애를 겪으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건 죽기보다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끝에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절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던 가족이란 존재 덕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본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폭풍우는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 제 삶에 닥쳤던 폭풍우는 제 일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제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저 스스로를 깨닫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떤 심각한 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살고 싶을 만큼 힘들더라도요. 진실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절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제 서툰 사연 속에서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